늦은 오후였습니다. 하루 종일 흐리던 하늘이 잠시 열리며 낙엽빛 햇살이 부엌 창가를 스쳤습니다. 윤정숙 씨는 조용히 냄비를 저었습니다. 된장국에서 고소한 향이 퍼졌고 손녀 하늘은 식탁 아래서 그림책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고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엔 오랜만에 평화가 깃든 듯 보였습니다. 사연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3년. 그 긴 시간 동안 정숙 씨는 울음 대신 묵묵히 손에 일을 쥐고 살았습니다. 텃밭에 나가 김을 메고 새벽이면 시장에 들러 아침장을 보고 점심엔 하늘의 간식을 챙겨주는 게 하루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낯선 기운이 공기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느꼈지만 별일 아니겠지 하며 무심히 넘겼습니다. 시계는 오후 5시를 가리켰습니다. 해가 빠르게 지는 계절이었기에 집안은 벌써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정보 없음. 정숙 씨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벨소리가 낯설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귀에 닿은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쉰 듯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 짧고 건조하게 내뱉은 한마디가 공기를 찢었습니다. 너 이제 끝이야. 그 한 문장.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통화는 곧 끊겼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주방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숙 씨는 손에 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탁 깨진 접시가 바닥에 흩어지며 된장국이 엎질러졌습니다. 하늘은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몸이 굳은 채로 그녀의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장난 전화겠지. 하지만 심장이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증오, 그리고 오래된 원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렀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저녁인데 유난히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베란다 쪽 커튼이 부드럽게 펄럭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사라진 창문 너머 회색 하늘 아래 낯선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담벼락 뒤 누군가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림자는 한 발자국 움직이다가 사라졌습니다. 누구세요? 정숙 씨는 본능적으로 문 쪽을 향했지만 이내 멈췄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손잡이가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잡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며 등허리가 굳었습니다. 그녀는 문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고리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발소리 하나가 계단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무너진 듯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통화 시간 8초가 찍혀 있었습니다. 8초.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일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정숙의 평화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아들은 야근이라 돌아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아이를 재우느라 방 안에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부엌불을 꺼두고 거실 창문만 바라보았습니다. 바깥가로등 아래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가끔씩 스산한 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번호는 없었습니다. 알 수 없음. 통화 기록에는 남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덮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그러나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자정이 넘자 바깥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툭. 무언가가 문 앞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정숙 씨는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조심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틈 아래에는 누런 종이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와 있었습니다. 손으로 집어들자 안에서 무언가 딸랑거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 박태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낯선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숨긴 진실, 이제 갚을 시간이야. 그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문장, 낯선 목소리가 했던 말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봉투를 접어 서랍 속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귀에서는 여전히 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너 이제 끝이야. 그 후로 새벽이 왔습니다. 새가 울고 하늘이 엷게 밝아졌지만 정숙 씨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베란다로 나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안개 낀 골목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골목 끝 가로등 밑에 낯선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외투를 입은 남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집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정숙 씨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다가 몸을 떨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문 앞에 낯선 봉투, 부엌 창문에 찍힌 손자국, 새벽마다 들려오는 자동차 시동음. 모든 게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그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너 이제 끝이야. 그 문장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고였습니다. 누군가 오래된 과거에서 걸어온 복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윤정숙 씨의 삶은 그날로 조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창문에는 아직 비슷비슷한 새벽빛이 걸려 있었고 윤정숙 씨의 눈은 한숨도 붙지 못한 채로 새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전날 밤의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의 사진과 문장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숨긴 진실, 이제 갚을 시간이야. 그 문장을 아무리 잊으려 해도 목 뒤로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붙는 듯한 기분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하늘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밥 줘요. 그 아이의 목소리에 정숙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솥을 열자 김이 올라왔고 그 순간 잠시 마음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평소처럼 손녀의 머리를 쓸어주며 밥을 퍼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손길 뒤편으로 여전히 어제의 그 편지가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마친 뒤 아들 민수는 출근을 서둘렀습니다. 그는 늘처럼 바쁘게 서류 가방을 챙기며 오늘도 회의가 많다며 인사를 남겼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조용히 뒷정리를 하며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부동산 사기 사건, 실종된 70대 여성 같은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숙 씨는 그 말들이 마치 자신을 향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방으로 들어가자 정숙 씨는 슬며시 현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전날 밤 봉투가 들어왔던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문틈 아래로 미세한 먼지와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은 고요했고 마당 끝 감나무에는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현관 계단 아래 누군가 새로 놓고 간 듯한 하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 봉투는 어제 것과 달랐습니다. 깔끔한 인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태수 귀하. 그녀의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손끝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장례까지 치른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들고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두고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봉인을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또 다른 사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공장 같은 배경, 두 사람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뒤편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대신건설. 정숙 씨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남편이 30년 전 운영하다가 실패했던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때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 남편은 늘 바빴고 밤늦게까지 외출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은 돈을 빌려온다고 했고 어느 날은 누군가와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 사업은 망했고 그때부터 빚 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든 고생을 함께 견뎌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정숙 씨는 그 일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남편의 이름이 나타난 걸까? 그녀는 종이의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엔 붉은 잉크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의 약속, 잊은 건가? 그 문장은 마치 과거에서 걸어온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진을 쥔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택배차가 지나가며 경적을 울렸지만 그 소리조차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굵은 빗줄기가 마당을 두드렸습니다. 정숙 씨는 빨래를 걷기 위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발밑에 무언가 밟혔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 종이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4.11, 28 계약서 파기. 그녀는 종이를 집어들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던 그날 밤. 이걸로 다 끝났어. 그는 그렇게 말하고 서류 봉투를 벽장 안에 던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서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벽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 아래에서 종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상자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낯익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인호 계약 사본. 정숙 씨는 손끝으로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정인호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머리를 싸매듯 붙잡았습니다. 기억이 어딘가에서 끌어올랐습니다. 남편이 자주 언급했던 이름, 그리고 한 번도 직접 만난 적 없는 사람. 사업 동료였지만 결국 원수가 되었지. 남편의 그 말이 오래된 메아리처럼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천둥 소리가 집을 흔들었습니다. 불이 잠시 깜빡거렸고 창문 밖에서 번개가 번쩍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문서 뭉치를 품에 안았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 앞에 있던 편지 봉투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첫 번째,
둘째 그리고 방금 발견한 세 번째까지 그녀는 새 봉투를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주 앉았습니다. 마치 그 속에 누군가의 숨결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는 밤 9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귀가하지 않았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편지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그녀는 어딘가에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 시선은 하루 종일 따라붙었습니다. 시장에 갈 때, 골목을 걸을 때, 마당의 창문을 닦을 때도 항상 등 뒤에서 누군가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 다시 문 앞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탁, 탁.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불어들어왔고 그 바람 속에 종이 한 장이 굴러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비추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은 너 차례야.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문장이 이 모든 공포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서늘해졌고 목구멍이 마르게 말랐습니다. 창문 밖에는 여전히 빗방울이 쏟아졌지만 그 속에서 희미하게 사람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 그가 남긴 그림자가 다시 현실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숙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약속의 대가가 지금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마당에 흙은 젖어 있었고 낙엽은 시멘트 바닥에 붙어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윤정숙 씨는 현관문을 열며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공기는 눅눅했고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비누 냄새도 흙 냄새도 아닌 어딘가 오래된 금속 같은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순간 코끝을 찡그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잠깐 전까지 서 있었던 자리를 바람이 대신 메우는 듯 했습니다. 부엌 창문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 위로 손자국 같은 무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천으로 그 자국을 닦아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제 손댔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닦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전화, 그리고 편지, 그 문장들까지 모든 게 한 덩어리처럼 얽혀 머릿속을 뒤덮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며느리 서연이 나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무언가 마음을 감추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커피포트를 올리고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숙 씨는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에 짧은 문장 하나가 번쩍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너도 알고 있잖아. 순식간이었지만 분명히 그렇게 보였습니다. 정숙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문장은 마치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의 연장선 같았습니다. 너 이제 끝이야. 그날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커피 향이 퍼졌지만 그 향은 어쩐지 불안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늘처럼 바쁘게 넥타이를 매며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다며 늦게까지 야근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을 향해 밥은 먹고 가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잠깐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옷깃 안쪽에서 무언가 종이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작은 메모지 한 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심히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볼펜으로 급히 쓴 듯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절대 나가지 마. 위험해. 정숙 씨는 그 문장을 읽고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본 줄도 모른 채 급히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조용한 집안에는 비틀거리는 듯한 정적이 깔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숙 씨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누가 전화 같은 거 한 적 있어? 서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그 대답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매끄럽게 준비된 말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부엌으로 가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에 김이 오르는 소리만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쉬익하며 무언가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낮이 되자 햇빛이 집안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 따스함이 잠시 그녀의 불안을 덮어주는 듯 했습니다. 정숙 씨는 평소처럼 하늘의 옷을 개고 방 정리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안방 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어딘가 타는 냄새. 책상 위에는 라이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라이터는 남편의 물건이었습니다. 3년 전 장례를 치르고 난 뒤 그가 쓰던 물건은 모두 버렸는데 어째서 이 라이터가 여기 있는 걸까? 그녀는 손에 들어 올리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TS1984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태수?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라이터의 불꽃이 잠시 반짝이며 꺼졌습니다. 그 불빛에 비친 정숙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남긴 흔적이 다시 집안에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며느리 서연이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정숙 씨는 홀로 남아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식탁 위엔 여전히 아침의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골목을 가로지르는 고양이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띠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만 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계획대로 하세요.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정숙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화면을 껐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누가, 어떤 계획을 말하는 걸까? 그녀는 가슴을 쥐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어깨에는 비가 내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옷을 벗어 의자에 걸쳤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저녁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앉아 있다가 머리를 싸쥐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정숙 씨는 아들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남편의 이름으로 온 편지, 정체 모를 경고문, 그리고 서연의 휴대폰 메시지까지 모두 한 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주 치밀하게 이 가족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창밖에서 차 시동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 씨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차 한 대가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는 누군가의 휴대폰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잠시 머물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집안의 모든 소리가 커졌습니다. 냉장고의 모터 돌아가는 소리, 시계의 초침, 바람이 스치는 창문 소리, 모든 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문득 부엌에서 찰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온 듯한 소리였습니다. 발소리, 아주 느린 발소리. 그녀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잠시 후 그 발소리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문틈 아래로 새어나온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기도하듯 손을 모았습니다. 부디 제발. 새벽이 밝자 모든 것은 다시 평온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엌 식탁 위에는 낯선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그 위에는 붉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태수? 윤정숙 씨는 그 이름을 보며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거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녀의 가족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정보 없음. 그녀는 더 이상 받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화면을 내려놓은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소리만이 그녀의 숨결을 덮었습니다. 그날 새벽 윤정숙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귓가에 남은 것은 빗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철컥철컥 하는 미세한 금속음이 어딘가에서 들려왔습니다. 도둑인가 싶어 조심히 일어나 불을 켰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된 벽장 쪽에서 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이 스스로 열리는 듯한 삐걱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올리자 차가운 쇠 느낌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밀려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상자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오래된 영수증, 남편의 넥타이와 시계, 모두 과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쪽 구석, 다른 물건들과는 달리 깨끗한 서류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면에는 하얀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신건설 1994 정인호 계약. 그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인호. 며칠 전 봉투 속에서도 같은 이름이 있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함을 조심스레 꺼내 부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금속 잠금쇠가 녹슬어 있었지만 쉽게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와 사진, 그리고 낡은 공책이 한 권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지지 못한 짐. 정숙 씨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엔 빽빽한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정인호, 내 친구였고 내 동업자였다. 그러나 그날 이후 우린 적이 되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글씨는 점점 흐트러졌고 중간에는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쓰던 도중 울음을 참지 못한 사람의 흔적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인호가 서류를 가져갔다. 나는 그것을 막지 못했다. 그가 계약을 파기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 역시 이유가 있었다. 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는 내 가족을 위해 거짓을 택했다. 글을 읽던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늘 그를 신뢰했고 그의 침묵을 이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글은 그 신뢰가 얼마나 무거운 비밀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를 뒤적이자 계약서 몇 장이 나왔습니다. 대신건설 부지 매입 계약 정인호, 박태수 공동명의, 그리고 그 아래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계약 취소라는 붉은 스탬프가 찍혀 있었고 그 옆에 작게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서류 원본은 정인호 보관. 남편은 서류의 복사본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숨기려 했던 건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빚진 진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공책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용서를 구하라. 그게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숙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수가 미안하다. 내가 다 망쳤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공책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왜 혼자서만 짊어졌어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서류 위로 떨어지는 눈물과 섞였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조심스레 글씨를 닦았습니다. 그 순간 서류 사이에서 무언가 툭 떨어졌습니다. 작은 메모지 한 장. 거기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창전동 45-12 정인호. 그녀는 그 주소를 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나갔던 날 그는 바로 그 동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지만 경찰도 정확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밤새도록 그 주소를 바라봤습니다. 갈까 말까? 불안이 밀려왔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한다. 그녀는 새벽녘에 우비를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 끝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길은 젖어 있었고 신발 밑바닥이 물을 밟을 때마다 찍찍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주소를 꼭 쥐었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로로 가는 버스 안은 적막했습니다. 늦은 새벽이라 승객은 몇 명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지난 세월의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숨긴 게 이거였나요? 버스는 조용히 멈췄고 그녀는 내렸습니다. 비에 젖은 골목 안쪽 낡은 철제 대문 앞에 창전동 45-10이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미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사람의 인기척은 없었지만 집안 어딘가에서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래된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밤이네요. 그 멘트가 이상하게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손을 내밀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3번, 그리고 또 한 번. 탁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공기 속에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바닥엔 신문지와 사진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낡은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열었습니다. 대신건설 피해자 명단. 첫 줄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인호 5억 원 손실. 그리고 두 번째 줄, 그녀의 눈이 멈췄습니다. 윤정숙 보증인 명의.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날까지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지키려다 아내의 이름으로 모든 빚을 넘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서류를 품에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창문이 흔들렸고 그 속에서 라디오의 잡음이 섞여 들렸습니다.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잠시 잊힐 뿐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액자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비소리와 시계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윤정숙 씨는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모두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녀 하늘이 깰까봐 불을 끄고 작은 스탠드만 켜두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그녀는 남편의 공책을 마지막으로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마주할 때 그때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스탠드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마치 과거의 속삭임처럼 흘러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남편의 과거가 아니라 자신이 끝내야 할 이야기라는 것을. 그날 이후 윤정숙 씨는 다시 잠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한없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습니다. 윤정숙 씨는 마당에 나와 빨래를 널었습니다. 빨래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흐렸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바람이 거의 없는데도 셔츠 한쪽 자락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옆집 창문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커튼만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괜히 심장이 두근거려 빨래를 서둘러 걷었습니다. 이젠 별것 아닌 일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며칠 사이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화, 편지, 남편의 공책, 그리고 정인호라는 이름. 하나같이 잊은 줄 알았던 과거에서 기어나오는 그림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빨래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작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늘이 학교에서 가져온 통신문이겠거니 생각하며 집어들었지만 봉투의 겉면엔 초등학교 이름 대신 서울지방경찰청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짧은 문장 하나가 보였습니다. 귀하의 가족이 연루된 1994년 대신건설 사건 관련 제조사에 협조 요청드립니다. 정숙 씨는 손에 쥔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채 다시 세상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은 이미 지나간 일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민수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는 그 모습에서 정숙 씨는 무언가 감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닦으려던 순간 유리에 희미한 글자가 비쳤습니다. 햇빛의 각도에 따라 읽히던 그 글자는 분명했습니다. 끝은 시작이었다.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으로 닦아내려 해도 글씨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창문 반대편 골목 입구에는 검은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이 숙제를 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공책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다가가자 하늘은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어린 글씨체로 적혀 있었지만 분명 하늘이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누군가 집 안까지 들어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서둘러 방문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출입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글씨는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남편의 공책에 있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마주할 때 그때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남편이 이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걸까?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식탁 위의 시계가 똑딱거리며 시간을 밀어냈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방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조용한 집에서는 모든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오늘 확인했습니다. 네, 그쪽에서도 움직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숙 씨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며 멈춰 섰습니다. 지금 그녀의 귀에 들린 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움직였다. 그건 무언가 서로 계획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겨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니 아까 봤던 검은 차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차의 헤드라이트 한쪽이 꺼진 채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닫고 등을 기대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불빛이 눈앞에 남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짧고 예리했습니다. 이번에도 발신자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숨은 느리고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낯익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숙 씨,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남편의 목소리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전화는 곧 끊겼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떨렸고 입술이 마르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장난치는 게 아니야. 그녀는 서류함을 꺼내 남편의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이전엔 보이지 않던 한 페이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페이지를 폈습니다. 거기엔 낯선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엔 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엔 남편 그리고 양옆에는 두 명의 남자. 한 사람은 정인호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얼굴이 이상하게 낯익었습니다. 사진 구석엔 흐릿하게 써 있었습니다.
서연 정밀한. 그녀의 시선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은 며느리의 어머니였습니다. 순간 퍼즐이 맞춰지듯 머릿속이 돌았습니다. 남편 정인호, 그리고 서연의 어머니. 그들은 모두 30년 전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자식과 배우자가 얽힌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지 못한 짐은 결국 그녀의 가족에게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탁, 탁. 무언가 던지는 소리. 정숙 씨는 급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건 작은 돌멩이였습니다. 그 돌멩이에는 종이 쪽지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풀었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다음은 아들이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모든 불을 껐습니다. 불빛 하나 새지 않게 커튼을 모두 닫았습니다. 그리고 손녀 하늘이 자는 방 앞에서 지켜섰습니다. 바람이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지만 그녀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목소리가 들렸고 눈을 뜨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제발. 새벽 4시 골목 끝에서 자동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잠시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여전히 이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커튼을 젖혔습니다. 희미한 새벽빛 속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숙 씨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처럼 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평화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이 딱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그 시간,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돌멩이 쪽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다음은 아들이다. 짧은 문장 하나가 마치 쇠못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공책, 계약서, 사진, 그리고 정인호, 서연의 어머니 정밀한. 모든 조각이 이제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빠져있는 마지막 퍼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자 정숙 씨는 부엌에 나와 물을 끓였습니다. 하얀 김이 솟아오르고 주전자 뚜껑이 덜컥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골목, 파랗게 빛나는 아침의 공기, 그리고 그 끝에 세워진 검은 차 한 대. 그 차는 어젯밤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엔진이 꺼져 있었지만 운전석에는 분명 누군가의 실루엣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잠에서 깬 얼굴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피곤한 기색, 그러나 그 눈빛은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물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그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 무렵 민수가 출근을 하고 하늘은 학교에 갔습니다. 집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창밖에는 햇빛이 들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무슨 일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쥔 머그컵만 천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숙 씨는 놀라서 멈췄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오랫동안 감춰온 무거운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전화를 받았어요.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말은 마치 공기를 찢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요, 아버님 같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컵 속의 물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숙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를 며느리가 들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어머니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정숙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정미란이잖아요.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남편의 공책 속에 있던 그 이름, 정인호와 함께 서 있던 사진, 그 옆에 낯선 여자가 바로 서연의 어머니였습니다. 정숙 씨는 입술을 떨며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공책과 사진을 꺼내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머니예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굳었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때 아버님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돈도 명예도 사람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그분은 평생 복수를 꿈꿨을지도 몰라요. 정숙 씨의 손이 식탁 위에서 멈췄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내 어머니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든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익숙한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오늘 밤 정숙 씨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문장은 분명 며칠 전 자신이 본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처음엔 단순한 협박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건 어머니가 시작한 일이에요. 정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두 사람 사이엔 숨소리만 흘렀습니다. 한참 후 정숙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대로 두면 안 돼. 그녀는 남편의 공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쓰인 글귀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마주할 때 그때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말이야. 아무리 미워도 그 미움에 잡혀 살면 안 돼. 서연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공책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글씨가 조금 번졌습니다. 정숙 씨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전하렴.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창문을 때릴 때마다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는 커튼을 살짝 걷고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차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운전석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렁크 근처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안에서 휴대폰을 켠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커튼을 닫고 등을 기대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형사 오상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숙 씨는 놀라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윤정숙 씨 맞으시죠? 1994년 대신건설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형사의 말은 짧았지만 묵직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형사는 덧붙였습니다. 정인호 씨가 최근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신 남편과 함께 일했던 그분 말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세월 묻혀있던 이름들이 하나둘 다시 세상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야겠구나. 그날 밤 부엌 불빛 아래 두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두려움이, 정숙 씨의 눈에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엔 무겁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모르고 지냈던 두 여인이 비로소 같은 상처 앞에 마주 선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누가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끝나지 않은 진실을 바로잡는 일이라는 것을. 비가 그치고 며칠 만에 햇살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숙 씨의 마음속은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워진 듯 무거웠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후 둘은 서로를 마주볼 때마다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서로의 입속에는 아직 끝내 꺼내지 못한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죄의 그림자였고 또 다른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윤정숙 씨 서울지방청 오상진 형사입니다. 그녀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며칠 전에도 같은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는 1994년 대신건설 사건의 담당 형사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당시 사건의 관련자 중 한 명이 새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한 결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스치는 빛들이 마음속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온하게 웃고 이야기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멍했습니다. 오랜 시간 감춰온 진실이 이제는 세상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안은 조용했습니다. 낡은 복도 끝 형사 오상진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듯한 백발이 성근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네요. 그땐 많이 힘드셨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1994년 대신건설 사건 미해결 항목. 표지의 글씨가 희미했지만 여전히 붉은 잉크로 선명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주요 인물 중 한 명, 정인호 씨가 최근 우리 쪽으로 자수했습니다. 그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분이 남긴 진술 중에 윤정숙 씨 이름이 있습니다. 형사는 그렇게 말하며 조심스레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엔 정인호의 자필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박태수를 배신했다. 하지만 그 또한 나를 속였다. 그의 아내 윤정숙 명의로
모든 부채를 남겼다. 정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형사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남편분께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박태수 씨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정인호 씨에게 투자금을 빌리고 대신 부지 매입 서류를 아내 명의로 돌렸습니다. 그게 불법이었죠. 결국 사업이 무너졌고 채무가 남았던 겁니다. 정숙 씨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눌렀습니다. 형사는 말없이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피해자 명단. 그곳엔 몇 줄 아래 낯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밀한 피해금 1억 2천만 원.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 서연의 친모. 그녀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래됐지만 최근에 누군가가 이 사건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가족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형사의 말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최근 이상한 연락을 받으셨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남편 같았어요. 형사는 놀란 듯 눈을 들었습니다. 남편 목소리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하지만 남편은 이미. 형사는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노트를 펴서 메모를 적었습니다. 정숙 씨, 혹시 가족 중 누가 비슷한 전화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도요. 서연이요. 그 말에 형사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혹시 그분 정미란 씨의 딸 맞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오래된 사건의 잔해를 다시 꺼내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손을 맞잡았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인호 씨의 진술에 따르면 정미란 씨는 그 사고 이후에도 줄곧 박태수 씨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망한 이후엔 남겨진 가족을 향한 분노가 커졌다고요.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 남편, 정인호, 그리고 지금 자신까지 모두 한 사건 안에서 얽혀 있었습니다. 형사는 한 장의 사진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최근에 정인호 씨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사진 속에는 오래된 창고 같은 곳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곳의 벽면엔 대신건설이라는 희미한 글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덧붙였습니다. 정인호 씨는 거기서 오래된 서류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거래 내역, 계약서,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였습니다. 형사는 천천히 그 이름을 읽었습니다. 윤정숙. 그녀의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쓴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명이 너무 다릅니다. 아마 남편분이 대리 서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짐, 그것이 이제 자신을 향한 족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윤정숙 씨, 혹시 기억나십니까? 당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누구였는지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전화가 걸려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밤늦은 시간
낯선 번호. 그때는 단순한 사고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습니다. 정인호.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통화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마지막 통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형사는 급히 물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겨우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만나야겠네요. 형사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인호 씨를 직접 만나겠다고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이걸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서류철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제 일이니까요. 형사는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 주세요.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그녀는 명함을 품에 넣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 햇살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따스함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길가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섞인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귀엔 여전히 남편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정수가 미안하다. 내가 다 망쳤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내가 끝내야 해요.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그녀는 마침내 과거의 진실과 마주서게 될 것입니다.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달빛조차 흐릿하게 뒤덮인 하늘 아래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윤정숙 씨는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잠을 이루지 못한 눈은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형사 오상진이 남긴 말, 그 사람, 정인호가 돌아왔습니다.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가족을 덮친 협박, 서연의 눈물, 모든 게 이 밤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파헤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손가방에 남편의 공책과 사진 한 장, 그리고 형사가 건넨 명함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손녀 하늘은 고요히 잠들어 있었고 며느리 서연은 방 안에서 불을 끈 채 깜빡이는 휴대폰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문 앞에서 서연의 문을 보았습니다. 말을 걸까 하다 이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이 일은 그녀 자신이 끝내야 할 몫이었습니다. 집을 나서자 밤 공기가 차게 스며들었습니다. 한밤의 공기는 묘하게 낯익은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시멘트 벽, 녹슨 난간, 젖은 흙냄새. 그 모든 것이 30년 전 남편을 기다리던 그 밤과 닮아 있었습니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을 때 택시 불빛이 그녀의 발목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택시를 멈추게 했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건넸습니다. 창전동 45-12. 그곳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다녀갔던 곳이자 형사가 언급한 정인호의 거처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지는 도시의 불빛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늘 밤늦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조금만 기다려라고 말하던 그때의 목소리,
그녀는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날까지도 가족을 속이며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거짓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가장 잔인한 변명으로 모습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택시는 좁은 골목길 앞에서 멈췄습니다. 운전기사는 잠깐 그녀를 돌아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요금을 내고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가슴께에 모으며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길은 어두웠고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습한 공기 속에서 먼지가 떠다녔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의 문패를 더듬었습니다. 창전동 45-12.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밀자 오래된 경첩이 삐걱거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철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신문지와 종이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테이블 위엔 켜진 채 깜빡이는 스탠드 불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4명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 정인호, 서연의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낯선 남자 1명. 그 뒷배경에는 대신건설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사진에 손을 대었습니다. 사진의 표면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끝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바닥 한쪽에는 종이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는 빛이 바래고 가장자리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대신건설 피해자 명단 최종 정리본. 그 제목 아래에는 낯익은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정미란, 윤정숙, 박태수, 정인호. 그녀의 눈이 멈춘 곳은 남편의 이름 옆에 적힌 붉은 글씨였습니다. 기록 보류 사망 미확인. 그녀는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었지만 서류상으로는 미확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누군가 일부러 그 기록을 지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창고 안구석, 낡은 책상 위에 작은 녹슨 금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금고 옆에는 깨진 유리잔과 반쯤 타담한 담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까지 이곳에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금고의 문은 잠겨 있었지만 잠금 장치는 오래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잡이를 2번 돌리고 3번째에 힘을 주었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표지, 각진 글씨로 쓰인 이름. 정인호 일지. 그녀는 노트를 꺼내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94년 11월 27일 그는 나를 배신했다. 그러나 나도 죄가 있다. 그의 아내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그 아내를 이용했다. 정숙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박태수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다. 정숙을 지켜달라. 그리고 미란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말라. 그녀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 문장 하나로 지난 세월의 모든 혼란이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자신을 보호하려 했고 정인호는 그 약속을 어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그 둘의 약속이 다시 현실로 되살아나 자신과 서연 그리고 아이에게까지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진실을 마주하기 전까진
아무도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손에 쥔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닥 위를 스치는 발자국. 그녀는 몸을 돌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고 그 빛 속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성의 실루엣, 그러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돌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귀에는 심장의 소리만 울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창문이 열리고 스탠드 불빛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트 한 장이 바람에 날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비춰 종이를 주었습니다. 거기엔 붉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 씨, 용서는 아직 이르다. 글씨는 마치 방금 쓴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누군가 바로 방금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뚜렷한 기척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등 뒤로 느껴지는 냉기가 현실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등을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은 거칠게 뛰고 손끝은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품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고 그의 마지막 부탁은 진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끝내 마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벽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 권의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편의 기록, 다른 하나는 정인호의 고백. 두 권의 글이 서로를 향해 같은 문장으로 끝나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사랑을 닮았다. 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 늦게 온다. 그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손끝으로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어둠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향해 걸어가 커튼을 열었습니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윤정숙 씨는 오래된 슬픔 대신 새로운 결심을 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모든 걸 끝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일. 밤은 길었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빗줄기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소리가 잠든 듯 조용했지만 윤정숙 씨의 마음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녀가 다녀온 창전동의 창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노트 한 권. 거기에는 지난 30년을 묶어온 모든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 정인호의 고백, 정밀한의 원한, 그리고 자신이 남겨진 이유. 그 모든 조각들이 이제야 완전한 그림이 되어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은 잔인했고 사람은 쉽게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분노보다 허무에 가까웠습니다. 오래된 비밀이 드러났다고 해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은 것은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눈물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회색빛 새벽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윤정숙 씨는 손에 쥔 노트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의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권의 노트가 나란히 놓인 그 자리는 마치 과거와 현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 속에서 물이 서서히 데워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오랜만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자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그 빛 속에서 문득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날의 그 웃음, 일하러 나가던 그의 뒷모습, 그리고 마지막 날의 어두운 눈빛. 이제는 그 모든 기억이 슬픔이 아니라 한편의 긴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은 곳에서 낡은 코트를 꺼냈습니다. 그 코트의 주머니 안에는 오래전 남편이 넣어두었던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수건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천이 이미 헤어지고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가슴께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걸 끝내러 갈 날이었습니다. 아침 6시 반, 하늘이 완전히 밝아왔습니다. 비는 멈췄고 공기 속엔 물기 섞인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섰습니다. 발밑에 흙길이 촉촉히 젖어 있었고 하늘 위에서는 새들이 낮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제까지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어둠 속에서 발버둥 쳤던 마음이 이제야 빛으로 향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담벼락엔 이끼가 끼어 있었고 골목 끝에는 작은 2층 집이 보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정밀한, 즉 서연의 어머니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패는 녹이 슬어 있었고 초인등은 깨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릴까 하다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떠올렸습니다. 이 문을 열면 지난 30년의 모든 원한이 마주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원한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그 안에는 여전히 날이 선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눈빛의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이 있었지만 그 얼굴엔 여전히 지난날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숙 씨 역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여자는 그렇게 오랜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말이 되지 않아도 이해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미움과 죄책감, 억울함과 후회가 한꺼번에 가슴속에서 부딪혀 울렸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손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정밀한의 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정밀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수건에는 낡은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엔 미안하다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숙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한 것도 누가 먼저 손을 내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고 창문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두 노인은 그 빛 아래서 천천히 울었습니다. 세월이 덮어두었던 상처가 드디어 햇빛을 받으며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긴 사람이 없었지만 적어도 더는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숙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은 학교에서 돌아와 뛰어들며 안겼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랜 슬픔의 흔적이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두 권의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노트 위에 손수건을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학교에서 시를 써왔다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용서였습니다. 아이의 글씨는 서툴렀지만 내용은 이상할 만큼 깊었습니다. 미워도 잊지 않아요. 왜냐면 사랑도 함께 있었으니까요. 울고 웃던 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은 미워하지 않을래요. 그녀는 아이의 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글귀가 마치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에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식탁 위를 비추며 두 권의 노트와 손수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녀는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히던 어둠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잘못도, 정밀한의 분노도, 자신의 두려움도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다시 살아갈 용기, 그리고 사랑이 남긴 마지막 선물 용서였습니다. 밤이 오기 전 윤정숙 씨는 문 앞에 섰습니다. 골목에는 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서 있던 검은 차는 사라지고 대신 새벽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이제 됐어요. 나도 당신도 다 괜찮아요.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손수건과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 위에 한 장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끝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작이 늦었을 뿐입니다. 햇살은 창문 너머로 들어와 그 글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윤정숙 씨의 얼굴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평화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을 용서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 또한 용서했으니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쉬어가셨길 바랍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늘 그 마음 기다리고 있어요.